안녕하세요. 평생 곱게 자란 집안의 무남 동녀인 37살 외동딸입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골드미스이기도 하죠. 3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저는 결혼에 대한 마음이 급했답니다. 그러다 제 인생에 굴러들어왔던 A급인 줄 알았으나 사실 엄청난 패급이었던 한 남자 때문에 그 조급함을 내려놓게 되었죠.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한 제 경험을 이야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지방에서 건설 자재 회사를 운영하시는 아빠와 현모양처이신 엄마 밑에서 부족하지 않게 자랐어요. 작게 시작했던 아빠의 사업이 점차 잘 풀렸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무렵 저희 집은 이미 번듯한 중산층이 되어 있었을 정도로요. 그리고 저와 2살 터울이었던 오빠는 자수성가하신 아빠를 유독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아빠 일을 보다 전문적으로 물려받겠다며 아예 대학교 전공을 건축과로 갈 정도로요. 내가 태어나서 이룬 최대의 성과는 내 회사가 아니라 아들인 창수 너다. 내 친구놈들도 다 네 이야기만 하면 부러워서 죽으려고 하지 뭐냐. 오빠는 어딜 가든 항상 아빠의 자랑거리였죠. 그렇게 똑똑했던 오빠와 달리 저는 말 그대로 아주 철부지였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갈 건데 용돈 좀 주라. 또? 너 저번 달에 일본 다녀왔었잖아. 아, 일본은 거의 옆 동네잖아. 유럽 가고 싶단 말이야. 어? 아이, 아빠. 원 녀석도? 우리 집이 망하면 그건 바로 내가 네 애교에 살살 녹아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다 날라줬기 때문일 거다. 우리 예쁜 딸 이번에도 기어코 아빠를 무장 해제시켰네. 워낙에 듬직한 자식인 오빠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부모님은 제 철없는 어리광을 웃으며 받아주셨어요. 그렇다고 저를 마냥 오냐오냐 하지만은 않으셨지만은요. 자, 얼마가 필요한지 몰라도 네 계좌로 용돈 보냈다. 넉넉히 보냈으니까 혹시 조금 어려운 친구 있으면 네가 경비를 조금 더 부담해줘라. 그리고 어딜 가든 나라 망신시키지 않게 그 나라의 매너를 항상 지켜야 해. 사람들한테 예의 있게 굴고. 알았지? 저희 부모님은 무례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셨거든요. 덕분에 저도 어디 가서 무례하다, 성격 나쁘다라는 소리는 듣지 않게 자랐고요. 이렇게 평생 철이 들지 않을 줄 알았던 제 성격이 조금 변하게 된 건 하나의 사건이 생긴 이후부터였어요. 우리 가족에게 너무 이르게 찾아온 끔찍한 비극 말이죠. 장수야! 그 사건은 바로 제가 22살 때 일어난 오빠의 사고였습니다. 오빠가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오다 그만 빗길에 혼자 미끄러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오빠는 숨을 거두고 말았죠. 오빠의 죽음이 몰고 온 집안의 변화는 아주 컸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실어증을 앓으실 정도로 크게 충격을 받으셨고 아빠는 잘 드시지도 않던 술을 입에 대셨죠. 그리고 그런 부모님들을 지켜보던 저는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오빠 대신이 되어야겠다. 물론 건축에 대해 아무 지식도 없는 제가 아빠의 회사 일을 물려받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적어도 부모님께 더 이상 응석바지 딸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빠만큼은 못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조금이나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식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후 저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지방대였지만 학사 경고까지 받을 뻔했던 학교 성적을 올려 높은 학점으로 졸업을 했고 졸업 후엔 살던 지역에 꽤 괜찮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죠.
더 이상 부모님께 용돈을 달라고 떼를 쓰지도 않았고 오히려 취업 이후엔 부모님께 용돈이며 선물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부모님께 부리던 애교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것 봐. 예쁘지? 내 첫 월급으로 산 엄마 아빠 선물. 이야, 장현이 훌륭하게 컸다. 이게 다 누구 덕분이지? 우리 엄마 아빠 덕분이지. 그지? 예전엔 그저 철없이 굴었다면 오빠의 죽음 이후엔 집안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애교를 부리기 시작한 거죠. 부모님이 다시 조금이라도 웃으실 수 있게끔요. 다행히 부모님께선 그런 제 노력을 알아주시곤 서서히 예전 모습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오빠가 죽기 전으론 돌아갈 수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은 다시 식사 자리에서 웃으며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빠 이야기는 암묵적으로 금기가 되었지만은요. 그래도 다들 이 정도 변화하게 되기까지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3살이 된 저는 어느덧 다니던 회사에 과장이 되어 있었어요. 주위 친구들은 어느덧 하나둘 결혼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남자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친구들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손주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 난 우리 아빠가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분인 줄 정말 처음 알았다니까. 아주 바닥에 애랑 같이 누워서 놀아주셔. 입은 귀에 걸려서 내려올 생각도 안 하시고. 당시 부모님께선 제게 말씀은 안 하셨어도 한 번씩 죽은 오빠를 떠올리며 눈물을 짓곤 하셨어요.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항상 저와 함께 거실에 모여 앉아있던 부모님께서 안방문을 꼭 닫고 방 안에서 나오시질 않는데요. 그럴 때마다 전 조금이라도 부모님께서 편하게 우실 수 있도록 TV 볼륨을 크게 올리고 일부러 더 하하 웃고는 했죠. 부모님이 울고 계시는 걸 제가 까맣게 모르는 것처럼요. 저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제가 지금 이상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손주를 보여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결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요. 그런데 결혼을 당장 어떻게 합니까? 결혼은 뭐 혼자 하나요? 그래서 저는 지인들에게 소개팅을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철없던 20대 초반 이후 워낙 연애를 오래 쉬었다 보니 처음엔 만나기만 하면 뭐든 일사천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굉장한 오산이었죠. 결혼을 전제로 만나려다 보니 저도 그렇고 상대방 또한 서로의 조건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최대한 인성만 보려고 해도 남자들이 먼저 제 나이니 외모를 따지고 집안까지 따져대는 모습을 보니 영 호감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말로는 제가 살던 지방에서 7급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나이는 저보다 2살 많다고 했어요. 이미 소개팅에 질릴 대로 질린 저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이번이 안 되면 결혼정보 회사라도 정말 등록해볼 요량으로요. 그런데 소개팅에 나온 남자는 여태껏 만난 남자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 남자는 마치 20대 초반의 풋풋한 시절을 떠올리게 만들었죠. 연희 씨, 취미는 뭐예요? 전 요새 실내 암벽 타기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뭐랄까, 너무 힘든데 성취감이 든달까요? 뇌 운동도 열심히 해주는 것 같고요. 제가 비리비리해 보여도 속은 나름 다 근육입니다. 하하. 아, 네. 전 딱히 취미랄 건 없고 퇴근하면 집에서 부모님하고 예능 보고 드라마 보고 그래요. 드라마 좋죠?
저도 가끔 봅니다. 어디 보자. 최근에 본 게 뭐더라?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요.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부모님이랑 시간을 보내느라 그런 거지. 저도 딱히 찾아서 보는 건 아니라서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어떻게든 제게 잘 보이려고 허둥지둥 대는 모습이었어요. 제 취미를 묻고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그동안 너무 조건만 따지는 남자들만 겪은 저로서는 굉장히 호감적으로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가진 후 우리는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었고 서로 나이가 나이인지라 빠른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드린 남자는 이후 저희 부모님과 따로 연락까지 주고받으며 굉장히 살갑게 굴었어요. 제가 없어도 연락을 드려 함께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고 저희 아빠와 주말 약속을 잡아 등산을 가기도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그런 예비 남편을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고마워 오빠. 우리 부모님 친오빠가 죽은 후에 나를 전보다 더 애지중지하셨거든. 불면 날아갈까 잡으면 부러질까 아주 노심초사하시면서 말이야. 오빠처럼 나도 잃으실까 불안하셨던 거겠지. 근데 오빠처럼 자상하고 듬직한 사이라면 안심하고 나를 보내줘도 괜찮으시겠대. 부모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진 것 같아서 나 요즘 너무 좋아. 연희 네 오빠 이야기 듣고 나도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어. 내가 친아들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사위도 아들이라고 하잖아. 아들로서 잘해드리고 싶어. 너희 부모님께 말이야. 그리고 너한테도 아주 든든한 남편이 돼줄게. 우리 잘 살자. 너무도 듬직했습니다. 오빠의 죽음 이후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을 누군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이 저희 집에 잘하는 만큼 저도 예비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께서도 다행히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죠. 어머님, 오는 길에 꽃다발 좀 사왔어요. 너무 예쁘죠? 저처럼요. 아유, 그래, 고맙구나. 우리 딸은 무뚝뚝해서 생전 이런 거 사온 적이 없는데 연희 너는 부모님이 어쩜 이렇게 예쁘고 살갑게 키우셨니? 있어 봐라. 이따 네 시아버지 퇴근할 때 치킨 한 마리 튀겨오라고 해야겠다. 큰 놈으로 가져오라고 할 테니까 같이 저녁 먹고 가려무나. 너무 좋죠. 제가 또 치킨 킬러잖아요. 예비 시부는 사시던 동네에 작은 치킨집을 하고 계셨어요. 오랫동안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이제 동네 치킨집을 인수해 장사를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죠. 예비 시모는 평생을 주부로 사셨고 남편의 여동생인 예비 신우는 몇 년 전 일찍 결혼해 서울에서 살고 있는 아주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혹시 귀한 외동딸 시집 보내시는데 우리 집안이 좀 기운다고 네 부모님께서 우리 명호를 마음에 덜 들어 하시는 건 아니냐? 어머,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오빠가 얼마나 살가운지 저희 부모님은 오빠 이야기만 나오면 한박 웃음이세요. 이런 사위라면 얼마든지 저를 맡겨도 괜찮으시겠다면서요. 아유, 말씀만으로도 고마우셔라. 우리 집이 무슨 복이 있어 너희 부모님 같은 훌륭한 분들과 사돈을 맺게 되는지 모르겠다. 연희 네가 우리 집 복덩이야. 예비 시모는 저희 집에 비해 좋지 않은 집안 사정 때문에 혹여 아들이 무시당하진 않을까 걱정하셨는지 가끔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절대로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고요. 그래, 그래도 우리 아들이 똑똑하고 성실한 거 하나만은 너희 집에 내놔도 안 빠질 거다. 요새 9급도 아니고 7급 공무원 시험에 붙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말이 7급이지 계속 승진하다 보면 나중에 나란 일에 크게 쓰일지 누가 아니? 원래 사업하는 집안엔 공무원 하는 식구가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거라고 하더라.
그런 예비 시모가 유일하게 자랑하던 건 바로 남편의 직업이었어요.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는 저도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예비 시모의 말에 항상 맞장구를 쳐드렸지요. 예비 시모의 자랑에 과장이 조금 심하게 들어가긴 했지만 차이 나는 집안 사정에 어떻게든 아들의 길을 펴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겠거니 생각하며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죠. 그렇게 양가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저와 예비 남편은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돈댁 사정이 넉넉지 않다면서 하나뿐인 내 자식 결혼하는데 아빠인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아빠가 너희 집이랑 혼수는 전부 책임지마. 그러니 너는 사돈 어른들과 명호가 부담 안 가지게끔 잘 말씀드려놔라. 아빠는 혹여 예비 시댁이나 예비 남편이 금전적으로 힘들까봐 걱정하셨는지 본인이 먼저 저희가 살 아파트와 혼수를 전부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지방이라도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 가격은 결코 싸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저는 가뜩이나 차이가 나는 집안 사정 때문에 걱정하던 예비 시모의 모습이 생각나 어떻게 이 사실을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예비 남편과 예비 시댁에서 부담을 느끼고 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고민을 거듭하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당시 우린 결혼 시기만 정해놓고 아직 상견례를 진행하진 않은 상태였어요. 무슨 일인지 아빠가 굉장히 바빠지셨거든요. 아마 아빠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저는 이런 집안 사정을 예비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요새 아빠 사업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아빠가 집에도 계속 늦게 들어오시고 집에서도 무슨 통화를 하는지 계속 분주하시네. 그래서 말인데 아빠 일이 좀 정리될 때까지만 상견례 좀 미루고 싶은데 괜찮을까? 아버님 사업이? 왜? 혹시 뭐가 잘못된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원래 회사 얘기 집에 잘 하시진 않아서 말이야. 아무튼 그래 줄 수 있지? 부모님께 말씀 좀 잘 드려줘. 그런데 알겠다고 대답하는 예비 남편의 표정이 뭔가 못마땅해 보이더군요. 왜? 혹시 결혼 미뤄질까봐 그래? 걱정하지 마. 아빠도 조만간 무슨 말씀이 있으시겠지. 그냥 걱정이 돼서 그러지. 아버님 사업이 잘못될까봐. 에휴, 이렇게 착해요. 우리 남편 될 사람이.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저는 그런 예비 남편의 말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눈 이후 왜인지 예비 남편은 한동안 제게 시큰둥하더군요. 오빠,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돼? 일이 바빠서 그렇지. 내가 7급씩이나 돼서 아직도 민원 일을 해야 되냐고. 에이씨, 바쁘니까 그만 좀 끊어봐. 게다가 여태 제 앞에서 일에 대한 싫은 소리 한 번, 험한 소리 한 번 하지 않던 예비 남편이 이런 식으로 제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무척이나 당황했지만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기사를 몇 번 봐서 그런지 그저 요즘 들어 예비 남편이 많이 힘들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집에서 오랜만에 부모님과 TV를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비 시모의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한동안 찾아뵙지 못한 터라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님. 그런데 예비 시모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왜인지 예비 시모는 아주 격앙되고 날이 선 상태였어요. 예, 너희 아빠 사업 망했니? 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그리고 예비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여태 제가 알던 예비 시모와
수화기 너머의 사람이 정말 같은 사람인가 싶었어요. 무슨 소리긴? 명호가 너희 아빠 사업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다길래 내가 너희 아빠 회사 주소지 찾아서 한번 직접 와봤다. 근데 왜 회사가 텅 비었냐? 여기 1층 통유리로 된 상가가 너희 아빠 회사라고 뜨는데 왜 죄다 망한 것처럼 비어있는 거야? 옆에 식당 사장한테 물어봤더니 망한 거 아니었냐고 하더라. 너 여태 왜 말 안 했니? 이래서 계속 상견례를 미룬 거구나? 저는 당황스러운 눈으로 아빠를 쳐다봤어요. 이미 TV를 끄신 부모님께선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예비 시모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 건지 휴대폰 너머로 모든 내용을 다 들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죄송한데 저도 저희 아빠한테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묻긴 뭘 물어? 딱 봐도 망한 것 같구만. 회사 간판도 죄다 떼어져 있고 말이야. 아휴, 참,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집 좀 산다고 해서 내 아들한테 뭐라도 떨어질까 싶어 납작 기어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쳐? 네?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뭘 순진한 척하고 있어? 너도 너네 집 돈 좀 가진 거로 우리 은근 깔아봤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선물도 무슨 돈도 안 되는 꽃다발 같은 걸 사들고 와가지고 사람을 없이 봐도 유분수지. 야, 네가 집안 돈 빼면 솔직히 볼 게 뭐 있어? 코딱지만한 회사 다니면서 얼굴도 평범해 나이도 많아. 내가 우리 나란 일 하는 아들 너 따위한테 주는 거 너무 아까우면서도 너희 집안에 돈 좀 있다고 해서 그거 하나 보고 결혼시키려고 했다. 근데 이런 말이 달라지지. 내가 여길 와보길 다행이지. 아주 조상신이 도왔어. 이건 사기 결혼이야. 난 이 결혼 못 시킨다. 어디 감히 내 아들 등골을 빼먹으려고 제 아빠 사업 망한 걸 숨겨? 여우 같은 년, 끊어! 제 할 말만 다다다 내뱉으며 고함을 지르던 예비 시모는 할 말을 다 마치자 멋대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 눈만 꿈뻑댔어요. 너무 놀라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리고 놀란 마음은 이내 눈물이 되어 흐르더군요. 제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자 놀란 부모님께선 저를 황급히 안고 달래주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겨우 진정하자 통화 내용을 모두 들은 아빠는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뭐 이런 못 빼어먹은 집안이 다 있어? 그리고 알게 된 전말은 이랬습니다. 아빠는 제 결혼식 전에 사업적으로 바쁜 일은 얼추 정리를 해두고 싶으셨대요. 바쁜 일 중 제일 중요했던 건 다름 아닌 회사 이전이었다고요. 회사가 커져 더 이상 지금 있는 사업장에서 직원들을 수용하기 힘들어진 아빠는 아예 5층짜리 건물로 이사를 하려고 서두르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전주에 건물 인테리어 공사가 전부 끝나 이사를 하셨던 거죠. 예비 시모가 찾아가 본 곳은 이사 후 텅 빈 아빠의 전 회사였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내심 그동안 속으로 걱정했던 아빠의 사업이 괜찮다는 걸 알게 되자 그제야 마음이 좀 놓이더군요. 그리고 나서는 이내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빠도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무리 제 자식 걱정이 되었다고 한들 이렇게 음흉한 짓을 해? 게다가 사업이 진짜로 망했다고 한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우리 집안을 돈으로만 봤다는 거 아니야? 아주 무식하기 짝이 없는 집안이었구나. 나는 이 결혼 절대 못 시킨다. 행여 명호가 몰랐다고 해도 안 돼. 저런 집안에 내 귀한 딸을 시집 보내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심란했습니다. 저는 일단 아빠를 진정시킨 후 방으로 들어와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비 남편은 곧바로 제 전화를 받더군요.
그런데 예비 남편의 목소리가 글쎄 굉장히 퉁명스러운 게 아니겠어요? 왜? 오빠, 방금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우리 결혼 못 시키겠대. 나한테 여우 같은 년이라면서 소리를 막 지르시는데 난 정말 너무 놀라서. 나도 들었어. 근데 그게 뭐? 네가 먼저 우리 속인 거잖아. 뭐? 그리고 예비 남편의 이어진 말은 정말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휴대폰 넘어 제게 이야기하는 예비 남편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희 아빠 사업장 망한 거라며 엄마가 두 눈으로 직접 봤다고 하더라. 나 7급 공무원인 거 알지? 나한테 들어오는 선자리들이 얼마나 빵빵한 줄 알아? 그래도 너희 집에 돈 좀 있으니까 너랑 만나왔던 정을 생각해서 결혼해 주려고 했더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야, 우리 사이는 이제 끝이야. 너희 집에서 사업 망한 거 속인 거니까 파혼은 다 네 책임이라고. 알았어? 아, 진짜 굿이라도 해야 되나 재수없게. 예비 남편은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그래요. 예비 남편 또한 예비 시모와 다르지 않은 인간이었던 겁니다. 저희 집에 돈만 보고 저와 결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단 말인가요? 처음 제게 반했다던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딜 간 거죠? 어떻게 돈이 이렇게 사람을 돌변하게 할 수 있나요? 저는 너무도 충격을 받은 나머지 침대에 누워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태 믿어왔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고 속이 상하셨는지 함께 눈물 지으셨어요. 그래서 더 속이 상했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던 일이 결국 부모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든 꼴이 되었으니까요. 엄마, 아빠, 미안해.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엄마, 아빠까지도 속상하게 만들고. 울지 마라, 연희야. 네가 울면 이 엄마 가슴이 찢어져. 지금이라도 안 게 어디니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자. 그래, 울지 마. 차라리 잘 됐다. 일 아니었으면 깜빡 속아서 네 인생 망칠 뻔했잖아. 앞으론 다신 그놈 만나지 마라. 아이 상대할 가치도 없는 놈이야. 그렇게 하루 내리 펑펑 울고 나니 머리가 맑아지더군요. 정신이 드니 그제야 분함이 몰려왔습니다. 감히 내 부모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다뇨. 부모님은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기 싫었습니다. 저는 우선 제게 그놈을 소개해준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 이딴 놈을 소개시켜줬냐고 따져 물을 작정으로요. 연희야, 잘 지냈어? 명호랑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오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오빠 그놈 정말 어떤 놈인 줄 몰랐어요? 그놈하고 그놈 엄마라는 여자가 저한테 글쎄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갑자기 왜 그래? 너희 결혼 준비 잘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명호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희 아버지 회사 물려받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건축서적 끼고 다니던데. 뭐라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지인에게서 들은 예비 남편의 실체는 제 예상보다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놈 실체는 놀랍다 못해 추하기까지 하더군요. 걔가 내 SNS에서 어떻게 본 건지 너를 얼마나 소개시켜달라고 졸라댔는지 몰라. 내가 걔 평소 연애 스타일은 잘 몰라도 사람이 직업도 좋고 평판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너희가 예쁘게 잘 만나기도 했고 너희 아버지가 자기 아들처럼 예뻐해서 회사까지 물려받을 것 같다고 명호걔가 얼마나 자랑을 해댔는데. 알고 보니 그놈은 처음부터 SNS에서 제 정보를 샅샅이 파헤친 뒤에 저를 소개받은 거더군요. 지인은 당연히 제가 알고 있을 줄 알았대요. 그놈이 나이가 있는데
서로 조건을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저한테도 다 알고 소개시켜달라고 한 거라고 솔직하게 말을 했다고 했다네요, 글쎄. 거기다가 하도 나란 일 하기에 자기 직업엔 꽤나 충실하고 만족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언감생신도 유분수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자기 혼자 들떠서 저희 아빠의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까지 혼자 하고 있었다지 뭡니까? 하도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저는 지인에게 그놈과 그놈 모친이 제게 했던 얘기들을 전부 전해주었습니다. 제 말에 지인도 많이 놀랐는지 기함을 하며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자긴 정말 몰랐다면서요. 그렇게 지인과 전화를 끊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어차 그놈에게서 곧바로 전화가 걸려오지 뭐예요? 아마 지인이 그놈에게 전화를 해서 따져 물었겠죠. 그놈 때문에 제게 욕이란 욕은 다 먹었으니까요. 저는 아까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고 당하고만 있던 것이 생각나 냉큼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연희야, 병훈이한테 연락 받았어. 우리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봐. 조금 전에 내가 미안해. 아버님 회사 망한 게 아니라 더 넓은 데로 이사하신 거라며. 난 그것도 모르고 병훈이 전화 받고 곧바로 엄마한테 따끔하게 한 소리 했어. 잘 알아보지도 않고 너한테 뭐라고 하고 나한테도 잘못 전달해서 너랑 싸우게 만들면 어쩌냐고 말이야. 오해? 무슨 오해? 나는 네가 아버님 회사 망한 걸 일부러 나한테 숨겼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화가 났던 거야. 다른 말은 그냥 화가 나서 아무 소리나 내뱉은 거야. 진심이 아니었다고. 한 번만 믿어주라. 어? 저기요, 최명호 씨. 사람을 무슨 등신 혹으로 보세요?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셨어요? 아무 소리나 내뱉은 거라고? 지랄하네. 너랑 네 엄마 그게 본심이었잖아. 우리 집 돈 보고 처음부터 접근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제가 지인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멍청하게도 제게 이 사태를 둘러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놈은 새카만 새치열을 계속해서 놀리더군요. 아니 연희야, 우리가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조건을 전혀 안 보고 만나? 안 그래? 내가 너랑 너희 부모님한테 잘해서 좋았다고 했지? 그것처럼 나도 그냥 조건 중 하나를 본 거야. 성격이나 돈이나 조건일 뿐이잖아. 안 그래? 그러지 말고 내가 잘못했어. 어? 아버님께서 우리 집도 혼수도 전부 해주려고 하셨었다며. 왜 말 안 했어? 감사하다고 따로 연락이라도 드렸어야 했는데. 연희야, 우리 오늘 일은 없던 걸로 치자. 결혼 전 작은 해프닝이었다고 치고 말이야. 어? 개소리를 아주 정성스럽게도 하고 있네. 차라리 멍멍하고 짖어. 그게 듣기 덜 거북하겠다. 너 그리고 시멘트 종류가 뭐가 있는지는 아니? 강섬유가 뭔진 알아? 어디 개미 코딱지만도 모르는 게 사업을 물려받겠다고 떠들고 다녀? 야, 누가 누구한테 뭘 물려줘? 우리 오빠가 아빠 회사 물려받으려고 어릴 적부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는 아니? 언감생심도 유분수지. 야, 물려받으려면 너희 아빠 치킨집이나 물려받아. 내가 그동안 차마 말을 못했는데 너희 집 치킨 누린내가 아휴, 내가 참고 먹느라 죽는 줄 알았다. 얼마나 오래된 닭을 쓰길래 그러냐? 그러면서 너희 아빠 은근히 나한테 우리 아빠 분점 낼 생각 없냐고 물어보는 거 난 모른 척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남의 사업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그러니까 그깟 맛없는 치킨이나 팔고 있지. 이제 보니 너희 아빠뿐 아니라 너희 집안 자체가 아주 상종 못할 집안이었네. 내가 이런 상그지 집안을 몰라보고 결혼하겠답시고 난리 부르스를 쳤다니. 진짜 내가 부모님 얼굴 보기가 창피하다, 창피해. 내가 너 가만 안 둬. 이 지역 좁은 거 알지? 내가 아주 네 실체 방방곡곡 다 까발려 버릴 거야. 알았어? 연희야! 저는 숨도 쉬지 않고
그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죄다 퍼부었어요. 그리고는 그놈이 뭐라고 대답을 하건 말건 듣지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죠. 전화를 끊은 후에도 아주 한참 동안 분이 풀리지 않더군요. 눈앞에 눈물 지으며 화를 내던 부모님의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거든요. 저는 바로 다음 날 그놈이 다니는 구청에 장문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곳에 그놈의 파렴치한 만행을 전부 고발해버렸죠. 그리고 마지막 줄엔 이런 문장을 적어 넣었어요. 그 사람은 평소 자기가 나란히를 하는 아주 중요한 인재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공무원에 대한 명예실추 아닌가요? 부디 권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킨 이 사람에게 진정한 공권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놈을 소개시켜준 지인에게 이 일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게 돈을 노리고 접근한 놈을 소개시켜준 건 사기 방조죄 아니냐면서요. 제가 죄명을 들먹이자 지인은 겁을 먹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사과하면 좋겠냐고 묻더군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놈이 어떤 인간인지 그놈을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죄다 퍼뜨려 주세요. 오빠 그놈이랑 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라면서요. 아주 개망신을 시켜달라고요. 평생 이 지역에서 고개 빳빳이 못 들고 다니게요. 사실 저도 오빠 잘못 없는 거 알아요. 오빠도 그놈한테 깜빡 속은 거잖아요. 오빠는 무슨 죄예요? 그딴 버러지 같은 놈 때문에 저한테 이런 원망이나 듣고요. 그러니까 부탁 좀 할게요. 저 진짜 너무 분해서 그래요. 지인은 걱정하지 말라고 제게 대답했습니다. 지인도 그놈에게 잔뜩 약이 올라 있었거든요. 그럴만도 했죠. 지인은 뭔 죄랍니까? 괜히 엄한 놈 저한테 소개시켜줬다가 저한테 이런 전화나 받고 말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 그렇게 작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2다리 건너면 서로 다 아는 사이일 정도거든요. 게다가 그놈과 그놈 부모가 다니던 그 교회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곳이었고요. 얼마 뒤 저는 구청에서 제가 넣은 민원에 대해 그놈에게 내려진 징계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아주 고수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7급이다 노래를 해대더니 8급 공무원으로 강등이 되었더군요. 사실 이 정도 일로 그렇게까지 큰 징계를 받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지인의 말을 들어보니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더라고요. 그놈은 정말 김칫국을 하루에 한 사발씩 들이켰던 것 같더라고요. 자기 결혼하면 곧 공무원 생활 그만둘 거라고 글쎄 직장에서 그렇게 떠들고 다녔답니다. 장인 될 사람 사업장에 가서 일 배워서 사업 물려받을 거라고요.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생각한 건지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누가 그놈을 강제로 끌어안혀서 깔때기로 김칫국을 들이부었던 걸까요? 아무튼 그놈은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일에서 마음이 떠났는지 업무를 굉장히 설렁설렁 처리했다고 하네요. 덕분에 불만 가득한 민원을 잔뜩 받았고 실제로 몇몇 민원인들과는 고성을 지르며 싸우기도 했었다더군요. 그러던 와중 제 폭로글이 이슈로 떠올라 강력한 징계를 받았던 거죠. 아마 최명호 그 새끼 이사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미 소문 쫙 나서 걔랑 걔네 부모는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던데 공무원 사이에선 아예 엄청나게 와전된 소문까지 퍼졌대. 뭐라고 났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천하의 쌍놈이 되어 있다더라. 하지만 전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구청 위생과에 그놈 부친의 치킨집마저 익명으로 신고를 해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동안 먹어왔던 닭들이 싱싱하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분명 위생적으로 뭐가 하나 걸려도 걸릴 거다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놈 부친의 영업장은 과태료를 세게 물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이미 한 번 신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가게 하나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사돈 될 사람 사업에 콩고물이나 넘보다니 누구 사업 말아먹을 일 있나요? 정말 자업자득이었죠. 모든 일이 끝난 후 저는 부모님께 제가 그놈에게 보복했던 일들을 전부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제게 그저 수고했다고, 잘했다고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굉장히 통쾌해하실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부모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속 시원하지 않아? 엄마 아빠 둘 다 표정이 왜 그래? 잠시 망설이시더니 아빠가 제게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연희야, 너 빨리 결혼하려고 했던 거 다 우리 때문이냐? 우리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엄마가 눈물을 터뜨리시더군요. 엄마, 왜 울어? 우리가 미안하다, 연희야. 우리도 귀가 있어. 일이 하도 커졌다 보니 주변 지인들한테 연락도 많이 받았다. 그러다가 네 친구 엄마한테 듣게 됐어. 네 친구가 괜히 자기가 결혼에 대해 너한테 부추겨서 이런 일이 생기게 만든 것 같다고 걱정했다더구나. 이거사, 우리가 왜 네 결혼을 쌍수를 들고 환영했겠니? 이유가 그랬던 줄도 모르고 항상 우리 눈치만 보던 네가 드디어 네 인생을 살겠다는 것 같아 그렇게 기뻐했던 거다. 네가 이제 네 오빠의 그늘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말이야. 엄마. 네 엄마 말이 맞다, 연희야. 이게 다 우리 탓이다. 창수를 그렇게 보내고 그래도 네 앞에서 그렇게 티를 냈으면 안 되는 건데 말이다. 네가 창수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의젓하게 굴려는 걸 알면서도 차마 창수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가 힘들어 너한테 모른 척 했던 거야. 그렇게 우리 서로 부모 자식 간에 잘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독이 되었구나. 서로 상처가 골마가게 내버려 두었던 거야. 연희야, 너는 너대로 살면 된다. 창수의 대신이 될 필요도 없고 창수를 닮을 필요도 없어. 이 말을 너무 늦게 해주어 미안하다. 우리가 미안해. 엄마와 아빠의 말에 그동안 혼자 애태웠던 시간들이 떠오르더군요. 부모님을 생각하며 혼자 전전긍긍하고 혼자 고군분투해왔던 시간들이요. 눈물이 봇물 터지듯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흘러나왔습니다. 부모님의 말이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놔도 된다는 허락의 말 같았어요. 엄마, 아빠, 연희야. 우리 세 가족은 오빠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서로를 부여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진정으로 오빠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 앞에 나란히 마주해 서로를 위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야, 이 썩을려나. 어머, 깜짝이야.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네가 인생 망하게 한 내 아들놈 애미지. 아, 안녕하세요, 아줌마. 뭐? 안녕하세요?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그놈의 모친이었어요. 제가 혹시라도 자기의 전화를 받지 않을까 싶어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랬어도 되는데 말이죠. 이 여자의 아들놈에겐 마지막으로 실컷 퍼부어 주었지만 이 아줌마에겐 저번에 된통 당하기만 하고 말로 되갚아 주지 못해 언젠가 전화가 오게 되면 꼭 보복해 주리라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야, 너 대체 우리한테 무슨 원수가 졌길래 우리 집안을 이렇게 풍비박산 내놓는 거야? 치킨집 신고한 것도 너지?
이 우라질려나. 너 때문에 우리 가족 교회도 못 나가고 집 밖에 고개를 들고 나가지도 못해. 내 아들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 신청까지 냈어. 알어? 이 아줌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제게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큰 소리를 쳐대더군요. 정말요? 어디로요? 알려주세요. 그 지역에도 그놈 실체 싹 다 까발려버리게. 그래야 거기서도 얼굴 못 들고 다니죠. 그리고 저기요. 금붕어세요? 기억력이 엉망이시네. 이게 다 아줌마가 원흉이잖아요. 아줌마가 그때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걸어서 쌍욕을 하고 대가들 먼저 파혼시킨 거 기억 안 나세요? 아줌마 집안 말아먹은 건 다 아줌마가 자초한 일이에요. 자업, 자득 아시죠? 뭐야? 저도 덕분에 고생 꽤나 했어요. 가뜩이나 일하면서 문서 작업하기도 힘든데 일일이 타자 쳐가면서 민원 작성해서 신고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 줄 아세요? 저 손가락 너무 뻐근해서 마사지도 받고 왔잖아요. 아, 그래도 아줌마 씩씩거리는 목소리 들으니까 그동안의 제 노력이 헛수고가 아닌 것 같아서 뿌듯은 하네요. 뭐 이런 사이코 같은 게 다 있어? 너 당장 내 아들 인생 원래대로 돌려놔. 알았어? 안 그러면 내가 너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떻게 돌려놔요? 제가 무슨 마법사도 아니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제발 아줌마네 집안이랑 엮이기 전으로 제가 돌아가고 싶네요. 나중에라도 그런 능력 생기면 저 좀 빌려주세요. 아셨죠? 아우, 속 시원해라. 저 이제 할 말 다 했으니까 아줌마 번호랑 이 번호 전부 다 차단할게요. 뿅!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전화가 걸려온 번호와 그 아줌마의 번호를 전부 차단시켜버렸어요. 그놈 번호야 진즉에 차단했고요. 그렇게 지긋지긋한 그 집안과의 인연은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난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누군가는 제게 너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악독하게 굴었어야 했냐고요. 하지만 다들 제 말엔 공감하실 겁니다. 가족은 건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감히 제 오빠의 빈자리를 넘보고 저희 부모님을 우습게 한 그 쌍놈의 집안을 저는 도저히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 싫었어요.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놈 가족들은 결국 이 지역에선 도저히 살 수가 없었는지 그놈이 발령 났다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네요. 저는 지금 부모님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빠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있고 엄마는 여전히 곱고 건강하시고요. 저는 아직 다시 누군가 만날 생각은 없습니다. 솔직히 부모님과 지내는 이 시간이 너무도 좋고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누군가 만나게 된다면 그땐 조급해하지 않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긴 시간을 들여 알아간 후에야 결혼을 결정하든 말든 할 생각입니다. 2번 실수하긴 싫으니까요. 가족을 새로 만든다는 건 아주 중요하고 신중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곁에 가족과 함께 계신가요? 그럼 그 가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계신가요? 모르신다면 한 번쯤은 서로 속내를 털어놓고 대화해 보세요. 저처럼 너무 멀리 돌아오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